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엄마입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 왔어요. 작지만 단골이 많아서 항상 붐볐죠. 약간 개발이 되면서 주말에는 더욱 바빴어요. 제가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 부모님 식당을 도와주는데 그때 만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정말 성실했죠. 주말마다 저와 함께 부모님 식당을 도왔죠.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돕곤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를 좋아하셨고 결국 제가 먼저 데이트를 요청했죠. 부모님도 그를 기특하게 생각하셨고 결국 저는 그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성실함과 차분한 성격 때문에 결심했죠. 정말 행복한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말 아침, 습관처럼 내가 부모님의 식당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엄마 식당 간다. 남편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한 건가? 라고 생각하며 나는 먼저 엄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오늘 신랑은 안 오네?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그게 바빠서 피곤한가 봐. 그래, 그럼 쉬어야지. 너도 피곤하면 쉬어. 내가 생각하며 계속 기다렸지만 남편은 식당에 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남편이 도와야 할 의무는 없잖아. 그걸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생각하며 나도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어머, 집에 있었네? 집에 있었지. 뭐 하고 있었어? 그냥 TV 보고 누워서 쉬었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니까 나도 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은 평일 저녁은 물론 주말에도 우리 부모님의 식당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우리 엄마의 생신이 다가오자 나는 겸사겸사 부모님의 식당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엄마 식당에서 밥 먹을까? 엄마가 사업 때문에 시간 없다고 해서 같이 밥 먹자고 제안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오만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 이후에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는데 결국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 부모님의 식당에 발을 디디지 않았던 이유였군요. 그 후에도 식당의 일을 도와줘야 하는데 남편은 중간에 나가도 되겠다고 말하지만 저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생일인데 다른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그것도 싫어했습니다. 결국 싸움이 일어났고 냄새 때문에 집에 와서 구토까지 했죠. 결국 남편과의 관계도 위태롭게 됐고 식당의 일을 도와준 뒤로 버린 옷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당신 부모님이자 장인 장모라고 부르는 것은 안 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우리 호칭은 제대로 지켜야지.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데, 당연히 장인 장모지. 그 사안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다는데 같이 식당에서 돕는 일은 더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명절에도 제 친정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당신 혼자 가고 와서 난 집에 가서 쉬겠어. 나는 여태 시댁에서 명절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계속 일해왔는데 내가 결혼 전에 당신 부모님에게 한 것과는 다르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은 자기가 결혼 전에 했던 일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마치 부모님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을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라 했나요? 화장실 가고 나올 때의 자세가 다른 건 알겠지만 자식으로서의 책무를 지켜야겠어요. 결혼 전에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도 이제부터 한 일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나도 이제부터 그만큼 손 봐야겠네요. 당신이 가야 하는 길을 아직 걷지 않았어요. 제가 한 만큼은 당신도 해야겠죠. 하지만 아마도 평생 해도 나만큼 할 수 없을 거예요. 직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집은 번듯하게 살림하는 데에 익숙하지만 당신 부모님의 식당은 더럽고 빛만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냄새까지 생각만 해도 나 몸소리 처져. 명절엔 우리 집으로 가는 거잖아. 와, 당신 아직도 못 느끼지? 그 가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똑같은 냄새나 하도. 그러니까 저도 친정집에 가서 냄새를 맡게 되더라고요. 물론 식당에서 먹는 음식을 친정에선 자주 먹으니까 음식 냄새가 나긴
해도 저희 엄마가 정말 깔끔한 분이거든요. 식당 일로 바쁜 와중에도 집안 청소며 환기며 뭐 하나 소홀히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막말로 식당도 얼마나 깨끗했는데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았죠. 그렇게 친정에 가는 문제로 매번 싸웠지만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사이만 더 안 좋아질 뿐이었죠. 이 문제로 고등학교 때 절친했던 친구와 만나 하소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떡하면 좋니? 나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고는 하지만 언애 말 들어보니까 차이가 좀 크긴 하다. 그러니까 네. 말이 그나저나 너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러 올 거야? 고등학교 때 만난 제 절친은 의사였습니다. 친구가 개업한 첫 해였고 저는 친구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계획이었죠. 남편도 같이 시켜야 하는데 요즘 같아선 꼴도 보기 싫어. 결혼 전에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도 이제부터 한 일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나도 이제부터 그만큼 손 봐야겠네요. 당신이 가야 하는 길을 아직 걷지 않았어요. 제가 한 만큼은 당신도 해야겠죠. 하지만 아마도 평생 해도 나만큼 할 수 없을 거예요. 직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집은 번듯하게 살림하는 데에 익숙하지만 당신 부모님의 식당은 더럽고 빚만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꼭 데려와. 꼴도 보기 싫은데 병수발까지 들기 싫으면 진짜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하다. 어쨌든 내가 기회되면 꼭 데리고 갈게. 그 집 남편은 제가 어디 가자 뉘앙스만 꺼내도 친정에 가자는 줄 알고 진질머리를 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제가 운전대를 못 잡는데 애를 씁니다. 솔직히 제가 친정에 가자고 하는 경우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뿐인데 본인이 그렇게 오버를 하니까 어디 가자는 얘기도 꺼내기가 싫더라고요. 그날 저녁 친구랑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밥을 차려놓고 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밥상은 뭐야? 나 밥을 먹었어. 에이, 나 당신이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어쩐 일로 결혼 전처럼 자상하게 굴기에 일단 모님을 가장하는 척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다 같이 밥을 먹자는데 왜 갑자기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자식들에게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할 수 있지? 집에서 아니, 그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가 보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사드리면 어때 해서 결혼 후 저희 친정은커녕 부모님께 연락 한 번 안 하게 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갑자기 나의 부모님께 밥을 사드리자는 겁니다. 솔직히 못 사드릴 건 없죠. 그런데 남편이 나의 부모님께 하는 걸 생각하면 아휴, 도저히 내키지 않더라고요. 웬일로 저녁을 다 준비했나 했더니 그 말 하려고 이런 거였어. 아이 무슨, 당신이 늘 챙겨주니까 나도 당신 위해서 챙겨주고 싶어서 그랬지. 똑같이 쪼잔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입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근데 어떡하지? 그날 우리 금식이야. 우리 아니면 뭐, 내가 다음날 건강검진 받으러 갈 거거든. 친구 병원으로. 아이 그런 거야? 다른 날 가면 되잖아. 이미 예약했어. 물론 예약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요? 이럴 때 친구 찬스를 좀 쓰기로 했죠. 전 친구에게 문자로 예약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친구는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계획은 무산되었고 남편은 절대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췌장에 뭐가 보여? 뭐? 내가 아니네, 남편. 친구는 제 남편의 췌장에서 뭔가가 보이는 것 같다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놀랄 것 같아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왜 또 뭐가 있어? 너 임신이야 뭐라고. 임신 축하한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 키우느라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이만 낳고 복직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어디에도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문제는 제 휴직 기간이 길어지자 남편이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집을 이 꼴로 만드냐? 퇴근하고 와서 집이 더럽다며 타박하는 것은 기본.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 갑자기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고 그러는 겁니다. 아유 진짜. 돈도 못 버는 게 진짜. 밥은 오지게도 먹네. 처음엔 같이 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래봤자 결론은 늘 자기가 번 돈으로 제가 생활하고 있으니까 입을 다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구하고 복직을 할까도 했지만 사실상 제 월급과 맞먹는 비용이 들더라고요. 똑같이 돈이 드느니 아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 제가 안정감 있게 키우고 싶어요. 저는 그저 지금까지 모두를 배려해왔고 소중히 여기며 잘해왔는데도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더니 많은 듯이 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모은 돈도 다 써버렸고 비상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곧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는데 화장품 세트라도 한 개 사주면 안 될까 했지만 왜 내가 너희 어머니 생일에 내 돈을 줘야 하지? 지금까지 잘 챙겨왔잖아. 너희 부모님 건 너가 챙겨? 난 내 시어머니 생일은 늘 챙겨왔잖아. 네가 한 번 못하겠니? 내 돈으로 챙기지 않은 거야? 내가 일할 때 내 돈으로 챙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과 계속 논하기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애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였고 애인이 제게 이혼을 하면 건물을 하나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주소로 찾아갔더니 그때부터 제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어요. 혼자 앓다가 결국 속시분노하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독박 육아로 인한 산후우울증도 왔었어요. 하지만 의사 친구 덕분에 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죠. 친구가 묻더라고요. 이제 너도 좀 괜찮아졌으니까 물어봐야겠다. 사실 계속 궁금했어. 남편 췌장은 괜찮았어? 제가 몇 년 전에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아, 맞다. 남편 췌장에 뭐가 보인다고 했었지. 어머, 얘는 완전히 잊고 있던 일이었군요. 그건 정말 기억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죠. 그 사람과의 사이가 안 좋았기도 했고 사이에 건강검진을 시키지 않았던 지점 때문이었죠. 결국 나도 말을 안 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우리 병원에서는 내가 너무 작아서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은 꼭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없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우리 병원에 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확인해 줄게요. 친구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오라고 했을 때 남편은 입이 다물어졌죠. 그가 무료검진을 받아줄 것 같다며 의사 친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친구가 제 병원 검진을 받은 것으로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내 남편 췌장암 3기래. 이전에 검진했을 때랑 확연히 다르더라고. 대단한 걸 친구와 전화를 끝낸 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밤 10시를 넘어도 오지 않아서 걱정되어서 아기를 업고 밖으로 나가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때 남편의 차가 앞에 주차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오지 않는 거야? 남편이 운전석에 앉아서 보조석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구와 함께 있는 거야? 다시 보니 여자였어요. 남편이 익숙하게 여자의 뺨을 만지고 갑자기 키스를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서 다른 차 뒤에 몸을 숨겼어요. 남편은 분명히 여자와 스킨십을 하고 있었고 온몸이 덜덜 떨립니다. 좀 뒤에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여자는 걸어서 가더라고요. 남편은 집으로 들어갔고 전 여자를 따라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지금 누구 남편이랑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와이프구나. 돈도 못 벌고 밥만 죽는다는 바람을 피우는 것은 인정하는데 여기까지 내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어. 그런데 상사녀는 갑자기 반말을 쓰네. 이런 포항한 여자를 누가 참을 수 있어? 제발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는 주제에서 이 정도로 나한테 반말을 쓰는 거야? 이게 상식이라고? 아, 너무 시끄럽다. 제발 양심이 있다면 조용히 이혼해. 내가 위자료는 잘 줄 테니까. 세금 좀 더 내면 되는 거야? 아, 그리고 건물 하나 주면 어때? 이게 충분하지 않아? 누가 이혼을 도와준대? 왜 안 해? 너는 갱년짝을 하는 남자와 살면서 뭘 하겠어? 나라면 건물 받고 이혼할 텐데.
어디 잘 생각해봐. 난 간다. 상사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 나는 순식간에 볼품없고 품이 없는 상식 없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내 집 앞에서 상사녀와 키스를 할 수 있어? 내가 볼 거란 걱정은 조금도 안 하는 거야? 왜 날 무서워하게 만드니? 돈도 한 푼 못 보는 게, 그래, 이런 일이니까 복직을 하는 게 나아. 내가 번 돈을 전부 베이비시터에게 쓰는 게 더 나은 선택이야. 치사하고 좋지 않아서 조증하여 돌아왔어. 너가 돌아오면 뭔가 대단한 직장이라고 유세하냐? 그래봤자 말해 뭐 돈 받을 때 200만 받으면서 너는 그렇게 큰 소리를 낮추고 싶니? 당신이 지금 바람둥이가 되는 이유가 내가 월급을 200만 원뿐 받아서인 거지.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하나씩 설명해. 여자 누구냐고? 내 애인이란 소리야. 너처럼 월급 적게 받는 여자가 아니고 한 달에 2억씩 벌어내는 여자야. 됐어? 상간녀가 내게 한 말이 생각났어. 이혼하면 건물을 줄 테니까 많이 주겠다고. 그냥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 그래서 넌 뭘 원하냐고? 이혼하자고? 지금 넌 당장 정리해주라고. 한 달에 2억 버는 여자와 처음 살아보자고. 말이 막히고 막말이 안 나오는군. 아이언 해줄 거야 말할 거야? 빨리 답해줘. 그 경이로운 길을 향해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 어머니? 남편이 나와 이혼하려고 해? 그래? 난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여? 남편이 너 같은 소리를 다 하니? 나 뭘 어쩌지?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 옛말에는 남자는 여자 마음을 알기 어려웠다.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면 잘못이지만 그 사람 자식이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니 나는 잘못일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나가서 일하면 어떨까? 대단한 육아를 하는 척집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 아니, 어머니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한테로 보니까 돈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맨날 제 돈만 쓰는 와이프랑 살아서 이젠 숨통이 트인 모양이라더군요. 설마 어머니도 그 여자 만나본 적이 있나 봐요. 뭔가 비싼 선물을 지하겠어요. 내가 안 보일 수는 없지. 그럼도 눈 감아 주신 거예요. 내 아들이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뒤로 나와도 괜찮을 거예요. 요즘 세상에 능력 없는 여자, 응 언제 올까요? 정말 어머니가 이럴 줄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인 것 같아요. 아이씨, 시끄러워 죽겠다. 생각 좀 해봐.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를 보기도 했겠지. 그 사람이 내가 못됐다고 할게. 너랑 결혼하려고 내가 친정식당에서 일했는데 결혼 후에도 친정식당에서 일할지라도 말이야. 아, 그게 못된 거야? 저런 적 없어요. 그 사람도 결혼 후에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일할 말 안 했어요. 명절에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하는 게 다인데 그런 것도 안 들어줬다고요. 마음에 맺힌 게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니? 그리고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우리 아들은 니네 부모한테 그렇게까지 했다는데. 한 넌 나한테 뭐 한 거 있니? 제가 늘 어머니 챙겼잖아요. 소소한 것부터 난 소소한 거 소박한 것 딱 질색이야. 챙기려면 우리 아들 레인처럼 떡하니 제대로 된 거 한 번 하는 게 낫지. 가만 보니까 걔가 우리 집이랑 스케일이 맞긴 하더라. 도저히 시어머니와도 말이 안 통하겠더라고요. 저는 차마 이 사실을 친정에도 알리지 못한 채 결국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낸 뒤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척 일찍 맡긴 뒤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웬 외딴 골목의 작은 가게로 들어갔고 그 안엔 지난번에 본 상간녀도 있었습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가게 안엔 온갖 명품백이 가득했어요. 처음엔 구제 명품을 파는 가게인가 싶었습니다. 마침 가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우와, 이거 대박 진짜 명품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다음에 와서 하나 사야겠어. 일상적으로 이것을 들고 다니고 중요한 자리만을 위해 들고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그곳은 짝퉁 명품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는 줄만 알았기에 정말 놀랬어요. 짝퉁 명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20억이나 벌어 건물까지 샀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친구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의사 친구는 항상 명품 백을 들고 다녔거든요. 너도 짝퉁 명품을 산 적 있어? 명품을 안 쓰면 안 편하잖아. 굳이 짝퉁으로까지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지?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돈을 많이 들지 않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수출까지 할 거야.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명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들고 있는 그 가방도 봤는데 진짜 똑같아. 아니, 근데 왜 짝퉁 명품에 관심을 갖는 거니? 그건 그냥 누가 팔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 아는 사람이야 조심해. 그거 잘못 걸리면 세무조사부터 상표법 위반까지 다 걸릴 수 있어. 그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사촌 오빠야. 사촌 오빠가 국세청 고위직에 있었거든. 전에 사촌 오빠를 만났어. 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왜 아이를 낳았는데 돌잔치도 안 했어? 내가 육아휴직을 길게 해서 형편이 좀 그래. 내 남편은 뭘 하고 있어? 아무래도 혼자 보니까 그래. 자기 자식 돌잔치도 안 해주는 아빠가 어디 있어? 내가 돌잔치 때 가서 축의금을 조금 넣고 있었어. 잠깐만 기다려. 사촌 오빠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냉큼 가서 돈을 넣어왔어. 아쉽지만 이거라도 받아. 오빠야, 나 오늘도 뭐 부탁하러 온 거야?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아니고 애처럼 돌잔치 축의금을 준다는데 안 받으면 섭섭하잖아. 그동안 남편에게도 못 받아본 용돈을 사촌 오빠가 줬어. 정말 고맙고, 근데 왜 이런 부탁인 거지? 신고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짝퉁 명품을 파는 사업자인데 그걸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럼 보통? 세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런가? 건물이 있다고는 하더니 한 달에 20억씩 번다고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는 좀 이해가 안 되네. 누구니?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칫 엄마 귀에 들린다면 집이 발칵 뒤집힐 것 같았거든요. 실은 남편의 상간녀 대가족 오빠는 마시던 커피까지 내뿜었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죠. 아빠는 돈이 빠듯한 사람이라도 천하의 돌잔치는 안 하는데 이게 어딘가 이상하다 싶어서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남편은 가만히 있고 상간녀는 나한테 위자료로 건물을 줄 거라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정말 뭘까요? 안 그래요? 궁금해서 알아보니 좀 찝찝해서 제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오빠, 당신께서는 제가 가게 이름과 주소 위치를 사촌 오빠에게 전해드릴게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내 집에 오는데 문제가 생겼냐? 내 명의로 해줘. 이 집을 왜 당신 명의로 해? 이렇게 물어보니 내가 산 집인데 이혼하고 싶다면 나도 뭐가 있어야 애를 키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휴, 내가 없는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쾌한 일인지. 너가 이 집에 무슨 일을 한 거야? 집을 이렇게 망쳐놓고 그럼 또 아깝다는 거야? 너희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까워 죽겠다. 되겠니? 왜 집에 와 있는지 몰라서 물으니까 속만 긁고 있다고. 그런데도 그때 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손목에 비싼 시계까지 차고 있었다. 그 시계는 정말 비싸 보이는데 진짜야? 예전에는 뭘로 봐도 그것 엄청 비싼 건데 당연하지. 내 사랑스러운 연인이 사준 건데 왜 불만이야? 12만 원을 들여서 차려놓은 저녁을 홀랑 먹더니 갑자기 전화를 받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 밥도 못 먹고 돌아다니나 상간녀와 동업까지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남편이라고 계속 걱정이 되는구나. 오랜만에 보니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러나 내 머릿속은 앞으로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하는 막막한 미래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는 기대도 없어서 그런지 살아왔던 집도 남편의 말로 인해 섭섭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생각해봤어. 발신자는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뭐 생각해? 엄마가 해주면 내가 건물 준다고 했잖아. 내가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어? 곽수라도 써줄까? 진짜 준다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내 남편이랑 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 사랑하니까. 그렇지 막말로. 그쪽도 남편을 사랑하면 나 주는 게 맞지 않아. 나랑 사는 게 더 부유하고 편할 텐데. 이혼을 해도 그 사람이랑 나랑 하는 거니까 그쪽은 끼어들지 말아요. 어떻게 안 끼어들지? 내 남자 일인데. 아직은 내 남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그쪽한테 건물을 받아요? 받더라도 남편한테 받아야지. 진짜 멍청하다. 아주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버리네. 됐으니까 끊어요. 그렇게 전 그 여자의 말대로 보간이 건물을 걷어찼습니다.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안 한다고 버티자 시어머니도 절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고집 그만 부리고 이제 그만 좀 이혼해. 제가 왜 이혼을 해요? 아니 꾸질꾸질하게 버텨서 뭐 하게? 걔가 너한테 위자료로 건물 준다고 했다며? 근데 왜 안 받니네? 처지에 상간녀가 준다고 칼을 떼야. 제가 위자료를 받아도 그이한테 받아야지. 왜 그 여자한테 받아요? 허니티의 남편 주머니에 그 여자의 주머니가 있는데 자존심을 세우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지만 전화하는 시어머니 주변이 어지러웠어요. 어디서 전화 중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아, 새 집에서 걸고 있어요. 새 집이라고요? 나는 쉰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순간 느낌이 쌓여 있어요. 그 여자가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그녀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지 못해요. 걔가 정말 많은 아가? 너한테도 위자료로 건물을 살 줄 알아야 돼. 우리 집에 와서 왜 작고 낡은 집에서 살고 있냐고 물어봤어. 자신이 곧 목돈을 받을 거라며 먼저 이사를 하라고 했어. 아이가 돈을 모았다면 다 보내준다고 해. 그럼 그 돈으로 이사를 했을까요? 아니, 여긴 내가 내게 전부 말할 필요 없는데. 아마 대출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받았지. 넉넉히 대출받아서 이사했고 남은 돈은 걔로 주었어. 누구요? 그 상간녀요. 그래서 난 남편과 함께 짝퉁 명품 매장을 운영하지. 설마 그 시어머니에게 준 것도 짝퉁인가 싶었죠. 어머니. 그래도 대출은 얘 당신 손잡다고 다른 사람까지 같은 취급하지 마세요. 그가 통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요. 그는 무엇을 살든 명품인데 당신과는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버텨봐요. 뭔가를 받아서 나가세요. 당신도 속 터지진 않을 거예요. 이동안 내 며느리였던 걸 생각하며 하는 말이니까 그만 이혼 좀 해주실래요? 싫어요. 저도 해볼 때까진 해볼 거예요. 아이씨, 정말로 얘가 정신을 못 차리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다음 날 아침 친정 엄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진짜인가요? 신서방 파란 피우고 있어?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지?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나한테 널 설득해 보자는 얘기했어. 이혼하게 해달라고. 진짜 어이없어서 미안해. 엄마한테까지 그러는 소리 듣게 해서 너무 미안해. 그러니 그럼 여태 이혼을 요구했던 거야? 왜 말을 안 했을까? 그때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신서방 차네,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결혼 전에 한 걸 고려해야 해요. 제 딸 찬이를 내일이라도 차량해봐야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살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은 듣기 싫은 듯 귀를 파며 들어오더니 갑자기 코를 막더라고요. 아마도 계속 더 앞으로 매달야지요.
아버지께서 가게에서 온 흔한 냄새네요. 왜 냄새가 그래요? 나는 가게에서 왔다고 말했는데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아, 정말 이 냄새를 맡는 걸 싫어해서 어머니의 가게에도 안 간 건데 왜 우리 집에 오셨어요? 뭐라고요? 정말로 그 시기를 생각하면 몸이 반응한다고 하죠. 일 끝나고 나면 항상 식당에서 사오라고 시켰어요. 싫어도 억지로 먹고 와. 왜 이런 여자가 없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에휴 어디 가든 무슨 말을 해도 맘대로 하세요. 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나가시면 환기를 철저히 시키라고 해서요. 돌아와서 냄새를 다시 맡아볼 거예요. 알았어요. 남편은 그 말을 전해 두고 나가셨고, 엄마는 입이 벌어지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냄새가 나요. 엄마, 그분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냄새가 뭐냐고요? 이 세상에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은 누구 없는데요? 이 누구의 냄새예요? 누굴까요? 저 때 그분이 왔었으면 노래 없이 방문을 열었을 것 같아요. 제 남편도 그리고 코빼기도 안 비쳤던 건 그런 이유였군요. 어머니께서 참 미안해서 마음이 아파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미안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평가한 것 같아요. 이혼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이 남자와 계속 살기 싫을 테니 이혼을 원하시는 거죠. 난 그냥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무슨 어린 소리를 듣기 싫어요. 그냥 서둘러 이혼하세요. 이혼하더라도 꼭 제 모습을 지키며 할 거예요. 어머니는 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궁금한 표정으로 제게 돌아봤어요. 그리고 몇 주 뒤 남편이 새벽에 집에 들어왔어요. 일어나서 아기와 같이 자고 있는데 그가 발로 찼어요. 뭐 하는 건지. 일어나, 아기와 자고 있어. 그는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미쳤어. 내 돈을 끊으면 너는 어떻게 살 거예요? 이혼하면 너의 돈이 나의 돈이 아니래요. 양육비를 받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친권도 포기하세요. 내가 왜 내 자식 친구를 포기해? 야, 너 진짜 돌았냐? 네가 돌지 않고서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없잖아. 머리가 돈 건 넣었지. 잘 다니던 회사는 왜 그만뒀어? 잘 다니던 회사가 돈이 안 되니까 그만뒀지. 돈이 왜 안 돼? 그 정도 연봉이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인데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연차가 꽤 돼서 연봉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난하게만 다녔어도 정년까지 보장이 된 정규직이었는데 그 직장을 관두고 상간녀와 불법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돈도 아니야. 내가 큰 물에서 놀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비좁은 데서 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고. 근데 내가 지금 다 망쳐놨잖아.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미 결과는 다 나은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날 보고 뭘 어쩌라고. 시끄럽고 당장 내 사촌한테 가서 없었던 일로 좀 해달라고 해. 결과가 어떻게 났길래 이러는 거야. 지금 내 애인 구속됐고 나도 구속 위기라고. 우리 사촌 오빠 공정하게 쓸 거야. 구속 당해야 할 만하니까 했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구속돼도 괜찮다 이거야. 나쁜 일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와, 이 여자가 진짜 미쳤네. 그래서 지금 전화 안 하겠다는 거야. 당장 휴대폰을 내라. 일어나서 아기와 같이 자고 있는데 그가 발로 찼어요. 뭐 하는 건지. 일어나, 아기와 자고 있어. 그는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미쳤어. 내 돈을 끊으면 너는 어떻게 살 거예요? 이혼하면 너의 돈이 나의 돈이 아니래요. 양육비를 받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친권도 포기하세요. 전화해도 변함이 없어. 왜 그래? 날 정말 길거리에서 출생시키고 싶냐? 그래, 난 길거리에서 자랐어. 넌 감옥에 가야 할 것 같네. 마침내 그 남편은 감정이 너무 크게 부딪혀 나 혀걸고 내쫓았어요. 너무 어이없어서 바닥에 앉아 있었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라고 해요. 바닥에 앉은 저를 보고 있는 형사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신철민 씨의 집 맞나요? 형사는 우리 집을 가리키더라고. 전 유쾌하게 일어섰어요. 제 남편이죠. 혹시 지금 폭행을 당하셨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결국 저는 눈물이 터져 말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노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신철민 씨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추가로 고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일단 현관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저는 눈물 흘리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형사들이 집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단지 여자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거예요. 대표는
신천민 씨가 사실 모든 거래와 청산을 책임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여자 맞죠? 아니, 미친 소리 아니에요, 이게. 형사님, 난 아니에요. 그 여자가 다 했어요. 난 그냥입니다. 일어나서 아기와 같이 자고 있는데 그가 발로 찼어요. 뭐 하는 건지. 일어나, 아기와 자고 있어? 그는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미쳤어. 내 돈을 끊으면 너는 어떻게 살 거예요? 이혼하면 너의 돈이 나의 돈이 아니래요. 양육비를 받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친권도 포기하세요. 직원이 되었다고요. 그런 것은 조사해보면 알게 될 수 있고,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주셔야겠습니다. 결국 남편은 내가 보는 앞에서 체포당했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깝게도 남편에게 내쳐진 것도 서러웠지만, 남편이 형사들에게 붙잡히는 걸 보고 있자니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살고 있는 건지, 누구를 믿고 살고 있는 건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자 대표와 남편분이 보통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혹은 현관 뒤에 있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남편이 그 사업의 많은 부분에 관여했나요? 실질적인 일은 다 맡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상표권 위반까지 걸려서 아무래도 징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대로 결국 남편은 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상간녀도 마찬가지였고요. 뒤늦게 모든 상황을 안 의사 친구가 물었습니다. 권선징악이 따로 없네. 아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겠네. 뭐, 그렇게까지 오래는 아니야? 아니네, 남편은 최장암 말기잖아. 내가 이야기를 해주려던 차에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된 바람에 완전히 잊고 있었어. 그 다음부턴 내내 이혼 요구를 받아서 괜찮아, 내가 가책 느낄 건 없어. 자기 몸인데 자기가 잘 알고 있었어야지. 그래도 알려줘야겠지. 근데 이미 3기인데다 얼핏 봐도 다른 장기까지 다 전이된 상태라서 알았어도 치료는 어려웠어. 자기 인생 얼마 안 남은 줄도 모르고 계속 까불고 다니는 거네. 전 교도소로 가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안 나오면 어쩌나 했는데 어찌됐든 나오더라고요. 남편을 감옥에 보내놓고 아주 신나겠다. 내가 신나 보여. 신나야지. 내가 고발했잖아. 내가 고발했어도 잘못이 없었으면 벌을 안 받았겠지. 근데 아직도 당신은 잘못이 없다는 거야? 막말로 내가 잘못한 건 또 뭐야? 잘못은 당신이 시작했고 그 댓글을 받은 거지. 그래서 지금 속이 시원해. 아니, 안 시원해. 아직 알려줘야 할 게 더 있거든. 뭐 아직도 내가 털릴 게 또 있어? 나 없어. 이게 다라고 당신. 그러나 막상 말을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뭔데, 나 뭐 더 없다니까. 건강검진 받았었잖아. 근데 그 췌장암 3기래. 뭐 췌장암, 진짜 본인이 췌장암 3기라는데 남편이 너무 반색을 하는 거예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췌장암 3기라는데 그게 좋아? 아니, 그럼 나 아프니까 여기 나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기가 찼습니다. 췌장암 말기인데 치료가 어떻게 되겠어? 그제야 남편의 안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3기가 그럼 말기야 초기가 아니고 남편은 성기를 초기라고 착각했던 거였어요. 본인이 췌장암 말기라는 것을 한 남편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췌장암 말기야? 나 별로 안 아픈데 당신 친구 돌팔이 아니야? 나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거짓말하지 마. 당신 고소하잖아. 속을 아주 그냥 좋아 죽겠지. 아니야, 나도 속상하다고. 그런 남편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도 내 아이의 아빠예요. 결혼하기 전에 봤던 성실하고 자상한 면이 그 사람 속에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죄를 속해 정신 차리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싶었지만 남편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교도소에서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이에 전 복직도 하고 아이를 키우며 평소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상속 절차를 따르라는 편지가 왔어요. 이상하네요.
이미 살던 집은 4명이가 된 후였는데 편지를 열어보니 전 상간녀가 말했던 건물이 남편의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상간녀가 구속된 교도소로 갔어요. 연애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교도관이 얼마 후 어두운 표정으로 알려줬어요. 얼마 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간녀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였어요.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건가 싶었지만 교도관은 사인을 말해줬어요. 비누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에게 진실을 듣지 못한 채 집에 왔어요. 이혼하면 내게 주겠다던 건물이었는데 남편에게 준 모양이었어요. 엄마 친구와 함께 건물을 보러 갔는데 우리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이따금씩 내게 이르게 되었다. 너 정말 의왕이다. 우리 딸 이제껏 고생한 대가를 이렇게 봤어?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번드르큰 건물이었어. 그래서 나는 전 남편의 명의로 된 건물을 상속받고 건물주가 되었다. 소식을 듣거나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어. 하이고, 일을 어떻게 해야 좋아? 나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는데 아내가 지금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그 여자가 애 가만 명품백이라도 가질 만한 것이 있겠는가? 나는 그걸 해본 적이 없지만 그냥 다 짝퉁이라는 거야. 어머니는 그 나쁜 여자 덕분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화풀이를 했어. 그러자 그냥 집을 처분하고 있던 큰 집으로 이사를 가시라고 했어. 그치만 나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어. 야, 너 진짜 그럴 거야? 우리 아들 명의로 된 건물을 상속받았다며 결국 우리 아들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면서 이제 여섯날모를 척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나는 어머니가 혼자 살기엔 크고 과한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처분을 하고 빚을 갚으라고 했어. 너 이젠 아무런 후회도 없겠다. 태반, 내가 너를 아들이라 속여보내버렸는데 불쌍하지 않아? 어머니, 전 남편을 잃었어요. 살아있을 때도 내게서 잃고 살았어요. 제가 어머니께 도와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을 때 한 번이라도 들어주었으면 했는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면회를 갈 때 그 사람한테 이러실 자격 없다고 보지 않아요? 너무 알면 내가 집을 팔아 갚으면 될 거라고 짓거리지 마세요.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나도 아들을 잃고 슬프다고 생각해 주세요. 전 시어머니의 집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일에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이와 함께 시어머니 집에도 다녀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속으로는 담배미가 안 나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녀석을 말리는 것이 맞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손주를 보여줘서 시어머니는 결국 사과도 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갈 때마다 조금씩 용돈도 주고 계십니다. 아들을 잃고 혼자가 된 분인데 외면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되어도 직장에 다녔지만 결국 아이 양육 문제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당분간은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불법이 아닌 건전한 사업일 겁니다. 최근에 친구도 제 건물로 병원을 옮겼어요. 엄마의 식당도 제 건물로 옮길까 고민 중인데 엄마는 시장이 좋다고 하네요. 나는 여전히 남편이 큰 놈이고 예전에 내가 냄새가 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탈취제를 뿌립니다. 마지막으로 면회를 갔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서 엄마에게도 죄송하대 아휴 죽을 때 뭘 못하는 소린 못했지만 결국 건물주는 내가 됐잖아 그래서 용서했지. 안 그랬으면 평생 나를 미워했을 거야. 엄마가 힘들 때는 장사 그만하라고 내가 용돈 줄게. 아휴 무슨 소리야 너희 엄마 아직 건강해 이 충전소는 너희 키우고 챙겨주는데 내가 냄새 나거든 하루에도 탈취제 수십 통을 쓰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할 거야 나 또한 엄마로부터 배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키우고 고난 끝에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만큼 그 선물을 주변에 나눠주려 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